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오피스텔 때문에 만약에 취득세가 1%가 아니라 8%를 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 될 수가 있는데 6월 되기 전에, 즉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되기 전에 높아진 보유세 때문에 좀 물건을 정리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근에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일부 특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 내용들을 보니까 좀 뭔가 대출 규제 같은 거 좀 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이참에 한번 좀 내 집 마련해보고 싶다 라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 오늘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뜻하지 않는 세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2021년 4월 4일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제목은 아파트 팔려는 오피스텔 보유자 세금 폭탄 피해야 된다. 아파트를 내가 팔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일단 해당 기사의 서머리 좀 잠깐 볼까요? 자, 모르면 큰 코 다치는 주택 인정 기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주택수인데 이 주택수가 취득세 다르고 보유세 다르고 양도세 다르고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 나오죠?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각종 세금마다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작년부터 주택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좋은 소식도 있어야죠. 상업 그리고 업무용으로 전환하면은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자, 요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도록 하죠. 자, 서울에 사는 전문직 A씨는 최근 강남권의 아파트를 장만했다. 와, 부럽다. 재산세를 내는 주택이 없었고 주택 청약에서도 무주택자로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3%만 내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이제 3%라는 거는 이제 9억이 넘었다는 거죠. 강남권이니까. 자, 하지만 과세 당국은 A씨에게 1주택자의 두 번째 주택 매입에 해당하는 취득세 8%를 내야 된다고 통보했다. 내가 만약에 기존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사는 2번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이 경우에는 1에서 3%가 아니라 8% 될 수가 있거든요. 취득세가. 강남권이니까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 투기구할 지구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이 사례에 나온 전문직 A씨가 3%가 아니라 8%의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알고 봤더니 20년 전 부친에게 상속받은 수도권 토지가 문제였는데 A씨는 토지만 상속받았지만 그 땅에는 친척이 소유한 농가주택이 있었다 그래요. 야, 이건 좀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겠네요. 본인은 토지만 상속받았는데 그 땅에는 친척이 소유한 농가주택이 있었다. 자, 관련 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산정에는 건물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주택의 부수 토지만 갖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또 이런 게 있네요. 자, 이에 따라 자기도 몰랐던 주택이 추가되면서 A씨는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간주돼서 지난해 8월 시행된 취득세법에 따라서 중과를 받게 됐다.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취득세 산정을 할 때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주택이 있는 그 부수 토지만 갖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이거든요. 이 소득 양도세 하는 그 국세 갖고 있는 양도세하고는 좀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자기가 산 강남권 아파트가 첫 번째 주택이 아니라 두 번째 주택이 됐다는 거죠. 재산세와 양도세 산정 때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그 전에 조기에 알기는 어려웠다. 복잡한 주택 인정 기준 때문에 A씨는 1억 원이 넘는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 3%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존에 이제 8% 내니까 5% 포인트가 차이가 나가지고 그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요. 그러면은 그 차액이 1억 원이니까 우리 역산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매가가 한 20억 정도 돼야 거기 5%가 1억이잖아요. 야, 이렇게 딱 역산해가지고 해당 주택의 가격까지 알아맞추는 방송 괜찮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급증하는 각종 세금 부담인데 뭐 종부세는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아직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조정 3주택이 아니라 그냥 지역 상관없이 3주택입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그냥 비조정 3주택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최고 6%의 종부세 세율을 받을 수가 있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가산세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고 세율 72인데 이건 조금 잘못됐죠. 왜냐하면은 현재 기본 세율은 6에서 45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믿고 보는 언론 기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조그만 미세한 오류는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취득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 2주택, 3주택, 뭐 그리고 4주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요 위 사례는 여러분들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알려준 거기 때문에 좀 세부사항은 또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서 막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게 맞네, 틀리네 이런 것보다는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 케이스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말이 1억이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날라가 버리면은요, 이건 너무 커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뜻하지 않는 다주택 피할 여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수에 따른 세금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자, 무주택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격이 1에서 3%지만 1주택자는 8%, 2주택자 이상은 12%에 달한다. 좀 이거 이상한데? 제가 아까는 못 봤던 오류인데, 이건 아니죠.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1주택은 똑같이 1에서 3%고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이면은 그때는 1실업 2주택 해당 안 되면 8%고요. 3주택 이상은 12%죠. 요거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종부세의 경우 시가 12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1주택이면 과세 표준 가격의 0.6%를 한 해 동안 부담한다. 이거 시가는 좀 애매한데 공시 가격으로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살짝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네요. 자,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과표 12억 원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1.2%로 2배다. 종부세 세율은 가격에 따라서 올라서 6%에 이르게 된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다. 약간 좀 중간에 이 과표하고 막 시가랑 좀 헷갈려가지고 표현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좀 이해해 줍시다. 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의 경우 과표 기준 5억 이상에서 42%인 양도세율이 10억 넘어가면 이제 45%고요. 조정지역 2주택자는 62, 3주택자는 72%까지 뛴다. 요거는 정확하게는 6월 1일부터 뛰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자,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곧 절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피스텔이다.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취득 시점에 상업용 시설에 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다 보니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취득 이후 주택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오피스텔 그리고 근생, 근린생활시설 이거 구입할 때 조심해야 된다. 자, 지난해 710 대책으로 오피스텔과 관련 세제가 바뀐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는 취득세를 중과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과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양도소득세, 종부세 계산 시에만 보유주택수에 포함됐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과거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작년에 바뀐 대책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부세 계산에는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에서 주거용으로 과세를 받으면 그게 이제 그대로 넘어가서 종부세로 가요. 거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하지만 2020년 710 대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작년 2020년 8월 12일부터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 왜냐하면 취득세, 주택수에 이 오피스텔이 들어가니까. 수도권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놓으면 이후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8% 부과가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두 채 이상 산다면 취득세율은 12%로 올라간다. 다만 과표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은 과거처럼 취득세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게 굉장히 기사가 내용이 좋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아주 미세하게 이 단어 사용이 굉장히 좀 오류가 많네요. 좀 안타깝지만 과표 1억이 아니고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거죠. 과표하고 공시가격 엄연히 다른 거고요. 자, 방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오피스텔이 문제예요.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이 문제인데 그냥 모든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이 주거용이 문제입니다. 주거용이. 자, 그래서 2020년 8월 12일 그 전에 취득을 했다면, 자, 취득세 주택수에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안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종부세 주택수는 주거용이라면 들어갈 수 있고요. 3번 양도세 주택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2020년 8월 12일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다. 우리는 지금 주거용 보고 오는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다. 그러면은요, 이때는 취득세 주택수 들어가고 종부세 주택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당연히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있죠. 공시가 1억 이하 오피스텔. 이때는 취득세 주택수 안 들어가요. 관리지역, 뭐 재개발지역 이런 거라도 안 들어가요. 주택은 들어가는데.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공시가 1억 이하 오피스텔이 취득세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양도세도 안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죠. 이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많이 착각을 해요. 또 이게. 야, 취득세 안 들어간대. 양도세도 안 들어간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전형적인 유추 해석, 확장 해석이에요.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는. 그러시다가 이 1억 이하짜리 오피스텔 때문에 아주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방금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이해 안 되셨다면은 제가 아이패드 정리하는 거 좀 뒤로 가게 하셔가지고 한 두세 번 더 잘 들으세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재개발 지역이나 빌라 밀집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근린생활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에 따라서 상업용으로도 주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용도만 다를 뿐 일반 다세대 주택과 외향 및 구조가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도가 근생이라는 이유로 구입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면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 근생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실제 어떻게 내가 사용했냐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왜 실제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냐면은 설령 취득세 주택수에서는 빠질 수가 있죠. 뭐 처음에 업무용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간 안 들어가요. 오피스텔 자체는. 그런데 이제 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다른 아파트를 살 때 잡아버린다는 거죠.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취득세 자체는 오피스텔이 중과가 안 들어가는데 그걸 피했다고 해서 나중에 양도세도 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쓴다면 특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도 이게 있어요. 반대. 절세 포인트로도 활용 가능하다. 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이 같은 맹점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절세 효과를 얻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자, 상업용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반대로 이용하는 거죠. 즉,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사무실이나 접객시설 등으로 사용할 법인에 임대하는 것이다. 업무용으로.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업용 업무용으로 전환되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보유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수 기준에서도 빠진다. 근생에 대해서도 오피스텔과 같은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폭탄 맞는다. 그래서 기사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 게 또 우리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 볼 수 있는 그 묘미 아니겠습니까? 또 설명 들어보죠. 자, 해당 기사를 보면 오피스텔이나 근생 같은 경우를
자,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가 업무용으로 활용하면은 주택수 제외라고 하는데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자, 이거 봅시다.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오피스텔이에요. 자, 이 오피스텔이 현재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현재 주택수 몇 채죠? 현재 주택수는 두 채예요. 자, 현재 주택수는 두 채인데 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바꿨다고 합시다. 업무용으로. 그럼 주택수 몇 채예요? 한 채죠. 한 채죠.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자, 그러면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꿨으니까 주택이 하나만 남네. 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꾸고 곧바로 팔아요. 곧바로 주택을 팔면 이때 비과세가 될까? 비과세가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기사 내용만 보면은 왠지 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엄밀히 말해서 여기에서는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은 없었죠. 근데 우리를 왜 헷갈리게 해요? 여기 보면은 보유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수 기준 빠진다. 여기는 보유세예요, 보유세. 근데 우리는 보유세는 안 보이고 이것만 보죠. 주택수 기준 빠진다. 주택수 빠지나 봐.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폭탄 맞는 거죠. 그쵸?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똑똑한 방송 많이 들으셔서 그런 거죠. 자,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최종 1주택 되면서 그 해당 주택을 그냥 양도만 해도 최종 1주택 그게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죠? 증여 그리고 용도 변경 즉 처분까지 받는 거죠. 처분까지. 그래서 처분 이때 이제 양도도 들어가고요. 증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까지 들어가죠. 요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곧바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야 되겠죠. 이 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추가 2년 거주. 그래서 얘가 아주 우리 발목을 붙잡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주택이 만약에 강남에 있는 고가주택이라고 했을 때 내가 좀 투자 좀 해볼까 월세 좀 받을까 했다가 오피스텔 덜컥 사는 순간 잘못하면 얘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했는데 또 이런 분 계시죠.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했는데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단기 4년이면은 자진말소가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준공공이라면 아니면 작년 8월 이후에 등록한 10년짜리라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못 바꾸죠. 바꿀 수는 있겠죠. 과태료 내면. 근데 과태료가 의무임대기간 다 안 지키면 한 채당 3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오피스텔 광고 기사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러는데 물론 오피스텔 자체를 잘 봤을 때 괜찮은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실제 내가 실거주할 용으로 그리고 아파트와 좀 비슷한 물건들 그런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좀 월세 좀 받아볼까? 라고 막 정말 너무 쉽게 접근하시는 경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기 나오죠. 그 내용 나오죠. 자, 최근 투자처로 각광받는 아파텔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같은 오피스텔의 특성을 살려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강남권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매입한 B씨가 대표적이다. B씨는 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사무용으로 임대해서 1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곧바로 업무용으로 놔버리면 그땐 괜찮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 근생 말고 도생 있죠, 도생. 그런 것들은 아예 업무용으로 딱 등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임대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주택 임대로 등록하지 말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어차피 얘는 업무용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셔야지, 내가 이거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순간 내 스텝이 완전 꼬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뒤 기존 보유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고 1주택자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한데 추가 2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다만 이때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1주택자 자격을 얻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거 좀 위험한 내용이죠. 위험한 내용이죠. 고지것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9억 원 이하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3년 보유 등의 요건은 업무용 전환 시점부터 새로 채워야 되는 거다. 아, 그래도 밑에 나오네. 이게 끝까지, 우리말은 끝까지 봐야 돼요. 한글은. 아마 이 마지막 문단이 이게 없었으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뻔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요 밑에 문장이 있네요. 그죠? 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단순히 비워두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된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이 만약에 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그런데 공실로 계속 놔둔다. 그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의무임대기간 카운트도 안 되고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정섭 세무회계사 대표님은 상업 및 업무 시설로 사용할 임차인을 새로 구해야 오피스텔의 용도 전환이 완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세무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제 이거를 공실로 놔뒀다고 업무 전환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용으로 쓰는 임차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들여야지 업무 전환이 완료된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공실로 놔뒀다가는 저 오피스텔이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였다. 그러면은 과태료 대상도 나오고 의무임대기간 카운트도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오피스텔은 굉장히 계륵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 특히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다는 거는 더 조심해야 된다.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는 4년이면 모를까 10년이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써가면서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피스텔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이 오피스텔이 정말 그 양날의 검이에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오피스텔 유의점. 자, 첫 번째. 자, 투자 관점에서 잘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게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 월세 수익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오피스텔을 내가 살 때 시세 차익을 볼 건지, 아파트와 비슷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거는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해가지고 개수를 늘릴 건지,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가 업무용으로 전환되는 거는 실제 업무용으로 임차를 받아야 돼요. 그 개인 사업자 아니면 법인 사업자를. 그래야지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얘 때문에 내가 비과세 받으려는 물건이 있었는데 스텝이 아주 꼬일 수가 있다.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공실로 두었다? 잘못하면은 이 전환도 인정 못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등록임대주택이라 그러면은 잘못하면 과태료 대상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민간단기 4년으로 했었던 오피스텔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잦은 말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 외에 8년 그리고 지금 등록한 10년은 잦은 말소 불가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금 등록하신 분들은, 하시려는 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맨날 내가 분양사무소 가기만 하면은 거기 사무소 당담하는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소리 하죠. 사장님, 사모님 이거 등록하시면 취득세 감면도 되고요. 되게 그럴싸하게.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죠. 10년 가져가신다는 거. 주택세 포함된다는 거.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오피스텔을 등록해서 10년 등록을 한다? 임대사업자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절대 안 해요. 그런 거는. 10년을 내가 어떻게 묶어요, 그걸.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오피스텔 유의점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뚝딱 뭐 칼럼 하나 쓰든지 뭐 하나 할 수도 있겠네요.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신가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 지방세하고 국세가 좀 다른데, 지방세는 대표적으로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있고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오피스텔을 사면 처음에 취득세 들어가고요. 나중에 보유세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양도세거든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취득세 하나 피했다고 나중에 양도세에서 어떤 폭탄이 올지 모르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지방세,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가 보는 관점하고 이 국세, 양도세가 소득세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양도세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에 따라서 이렇게 더 많이 하거든요. 물론 지방세도 그러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방금도 몇몇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뭐 외관이 업무용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실제를 우선으로 봐버려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항상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제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거 없어요.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된다면은 그걸 한 번만 뒤집으면은 반대로도 마이너스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약간 좀 그렇게 보시는 거는 너무 나한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러합니다. 현재 이 세법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잦은 규제 등으로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해져서 이제 더 힘들어진 거죠. 취득할 때 했을 때 매수의 기술이 따로 있고요. 나중에 양도할 때 매도의 기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의 개별 물건에 대한 투자 가치와 나의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성향, 보유하고 있는 현금, 향후 어떻게 재테크 관리를 할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내가 매수, 매도 그런 것들을 쭉 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작은 부분 오늘 지금 해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그 정규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저하고 이제 수강 기간 동안 열심히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볼 때마다 참 쉽지 않고 어려운데, 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어떻게든 다 피드백 들으려고 하고 있고, 제가 모르는 거는 제 주변 세무사들 통해 가지고 좀 받으려고 피드백 들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는 여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원래는 좀 끝나고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거 질문도 좀 받고 그러면은 좋은데, 제가 다음 일정이 좀 곧바로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함께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특히 절친분들은 그 배지 옆에 있는 절친분들은 영상 올라가면 관련된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댓글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멤버십 특강이 있으니까 그때 뵙도록 하죠. 이번 달에는 명사초청 특강 2회, 멤버십 특강 1회 해가지고 총 3번 하니까 좀 괜찮지 않아요? 가입비는 제가 동결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에 워낙 그 곳곳에 좀 이런 세금 폭탄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는 참 힘들고, 제 주변에 계시는 세무사님들도 뭐 굉장히 좀 어렵다고 이렇게 토로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단단히 정신 차리고 내 소중한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라 해도 그분들이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요. 저도 실제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한 번 더 검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더블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요즘 이렇게 많이 힘든데 그 힘든 시기에 잘 버티시고요. 좀 이제 나중에 좀 좋은 시기 오면은 그게 훨씬 더 많이 불어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상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